아, 피로도가 피칭 퍼포먼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쉰 투수는 지친 투수보다 더 잘 던집니다. 오늘 발표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잘 던지냐입니다. 정확하게 양적인 기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피로도에 관해서 휴식이 중요하다라거나 아니면 선수의 미래가 중요하다와 같은 조금 답이 합리적으로 도출되기 어려운 종류의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재미있었던 케이스는 준 플레이오프 마지막 이닝을 실패했던 조상우의 케이스였습니다. 조상우는 15시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불펜 투수였고 팀의 불펜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준 플레이오프 최종전 등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투수였지만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 불펜에는 다른 대기 투수가 있었습니다. 벤치는 지친 에이스가 충분히 휴식한 그 다음 순번의 투수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로도가 피칭 퍼포먼스에 양적으로 얼만큼의 영향을,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계산하거나 혹은 추정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막연한 직감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첫 번째 목표는 피칭 퍼포먼스에 미치는 피로도의 영향을 양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로도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 또 하나는 피로도의 효과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측정할 것이냐. 일단 피로도는 이 안에서 무엇이 선택되거나 결국 투구수, 타석수 혹은 등판 여부에 해당하는 사용할 변수와 그 변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각 날짜별 데이터를 서로 독립적인 설명 변수로 사용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빌 제임스가 디자인했던 크로스 패티그 같은 가중평균식을 사용할 것인지 같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로도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지표는 빌 제임스의 클로저 패티그입니다. 그것은 전날, 전전날, 그전날, 그전날, 그전날 5일 동안의 상대 타석수에 각각 5, 4, 3, 2, 1의 가중치를 붙여서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로도 효과는 득점 가치로 측정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 제임스의 클로즈 패티그가 합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클로즈 패티그가 2배일 때 과연 그 2배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여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2연투는 3연투 빛보다 좀 낮고 연투가 2연투보다 좀 낮지만 정확히 몇 배만큼 더 나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득점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야구의 목적은 결국 더 많은 득점을 목표하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득점 가치로 측정한다고 했을 때 피로도는 D-1부터 D-5까지 날짜별 등판 기준을 등판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기 이전에 날짜별 투구수라거나 아니면 날짜별 타석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좀 뒤섞이고 혼재되어서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빌 제임스의 클로즈 패티그는 전날에 대해서는 5배의 가중치, 그 전날에 대해서는 4배의 가중치, 그 전날에 대해서는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3일 전의 등판이 전날의 등판에 비해서 5분의 3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가졌다라는 기준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값이 누가 누구보다 많다와 적다를 측정할 수 있을지언정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최근 5일 동안의 등판 여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실제로 KBO 리그의 어떤 투수의 등판 일지인데 5월 19일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5일 동안 전날은 쉬었고 그 전날도 쉬었고 그 전날 던졌고 그 전날 쉬었고 그 전날 던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자리가
전날 등판 여부 해서 5일 기준으로 끊는다면 XX, OXO 이것을 X를 0, 등판하지 않은 것을 0으로 두고 등판한 것을 1로 둔 5자리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월 18일도 마찬가지로 OXX, OX 숫자를 표현한다면 10010이라는 5자리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날짜의 가중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적어도 여기까지는 정확히 확실하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한 타석만 상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 타석이나 세 타석을 상대한 경우에 비해서 2배 혹은 3배의 가중치를 가진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등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펜 투구 혹은 그 이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피로도를 측정하는 것을 전 3일 혹은 5일 동안의 등판 역으로 계산한다면 그것의 득점 가치는 틈타고가 이야기하는 런밸류를 사용합니다. 런밸류는 특정한 타격 이벤트가 정확하게 몇 점의 득점 가치를 가지는지 중립적인 상황에서 계산한 겁니다. 야구는 상황에 따라서 단타 하나가 2점이 나기도 하고 0점이 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플레이를 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측정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세이버매트릭스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타격 지표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웃 값은 대략 마이너스 0.3점 정도, 제일 큰 홈런은 1.3에서 그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 시즌별 런밸류를 계산했고, 각각의 값을 9이닝당 득점 5.0을 기준으로 시즌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득점이 많았던 시즌과 그렇지 않은 시즌을 동등하게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석 결과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인데, 타석 결과는 투수의 능력과 타자의 능력과 그 이외의 효과, 그 이외의 효과는 일단 피로도의 이펙트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타석의 결과는 타석당 생산되는 득점 가치로 측정될 수 있으며, 투수의 능력은 거꾸로 투수가 허용한 타석당 런밸류, 타자의 능력은 타자의 타석당 런밸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도 이펙트는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000에서 최근 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왜냐하면 5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32가지가 되기 때문에 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3일 동안 8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D000 이건 3일 동안 휴식한 거고요. D111은 3일 동안 내내 던진 겁니다. 그래서 D100이 되면 전날 던졌고 그 전날 휴식했다는 뜻입니다. D000부터 D111 조건에 해당하는 타석당 런밸류 평균을 계산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왼쪽이 피로도가 적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조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D000이고 여기가 D111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3일 전에 던지고 그저께 쉬고 어저께 쉬고 오늘 나온 케이스를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석 RV는 앞서서 설명했던 대로 투수 RV 플러스 타자 RV 플러스 피로도 이펙트입니다. 그러면 피로도 이펙트를 두고 간단한 산수를 하면, 피로도 이펙트는 타석당 런밸류에서 투수의 평균적인 런밸류 빼기 타자의 평균적인 런밸류를 빼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피로도 이펙트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즉, 앞에서 다소 들쭉날쭉했던 그래프는 투수의 능력이나 타자의 능력이 항상 평균적인 매치업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바였었고, 그 부분을 조정하자 아까보다 훨씬 더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은 매끈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매끈해져야만 T000에서 T111까지로 피로도를 측정하고 그것으로 득점가치 스케일의 피로도 이펙트를 계산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타석 이벤트 런밸류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런밸류는 이벤트 후의 평균적인 기대 득점 빼기 이벤트 전의 평균적인 기대 득점, 즉 평균적인 기대 득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계산하기 따라서
RV가 0이라는 것은 리그 평균 수준의 득점 가치를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0이라고 하면 나쁜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RV는 기준점이 0이기 때문에 0은 항상 리그 평균입니다. 그리고 리그 평균이라 하면 타자로 보자면 팀에게 5할 승률에 해당하는 투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5할 승률을 가능하게 하는 타자 혹은 투수의 생산성이 투수의 RV 제로 또는 타자의 RV 제로 기준점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서는 타석당 RV를 RVA, 투수의 허용 RV를 PRV, 타자의 생산 RV를 BRV, 상대 타자의 능력을 매치업에 따라서 중립화시킨 투수의 PRV를 PBRV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PRV가 0보다 작으면 리그 평균 이상의 투수, 즉 팀에게 5할 이상의 승률을 가능하게 해주는 투수를 말하고 타자의 경우는 BRV가 0보다 클 때 그렇습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타석당 RV는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하게 다뤘던 숫자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리그의 타석당 득점이 0.1, 0 이렇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이닝당 실점 또는 ERA 스케일로 변환하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몇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타석당 0.1점을 허용하는 투수는 한 경기 9이닝 동안 40타자를 상대할 경우에 4점을 줍니다. 그렇다면 타석당 0.1점을 주는 투수가 9이닝 기준으로 몇 타석을 상대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그 투수가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는 동안에 몇 점의 실점을 허용하게 될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영역이 더 들어가는데 PRV가 낮은 투수는 상대적으로 한 경기 더 적은 타석만 상대합니다. 아웃카운트를 더 많이 잡기 때문이죠. 그런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좋은 쪽과 나쁜 쪽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샘플 많은 아주 작은 경우가 D111이 좀 예외적이라서 한 250개 정도 되고 그 밖의 것들은 샘플 사이즈가 작은 게 2,500개, 많은 게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큰 사이즈 샘플의 평균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통계적으로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란스칼 말리스 저도 이거 하면서 새로 배웠는데 이 샘플이 몇 가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계 모델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사용을 해본 결과 다른 샘플들은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샘플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좀 아쉬운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T101부터 D011, D100 구간 근처인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커브에 역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값들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색지대가 되겠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델이 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피로도의 크기를 양쪽으로 측정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샘플을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즉, 섞여있는 샘플 중에서 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배제하면 모델이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타석만 상대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 케이스를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등판했을 때 타석수가 1인 샘플을 배제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원포인트로 던진 투수들의 데이터를 따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마 추측하기로는 매치업을 잘 고려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한 타석을 전력 투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포인트로 등판한 투수들은 자신의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포인트 케이스를 제외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패전 처리 같은 케이스, 경기가 이미 기울었을 때 이러나 저러나 투수를 계속해서 던지도록 놔두는 것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긴 걸로 보이는데 따라서 롱릴리프 케이스, 한 경기에서 상대 타석수가 8개 이상이거나 투구수가 40개 이상의 케이스를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에 말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 데이터는 구원투수 한정입니다. 선발투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구원투수에 관한 기준은 2회 이후에 등판한 투수를 구원투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1회 1사나 2사 후에 등판했던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제외됩니다. 복판 기준이 잘 없어서요. 그래서 롱리루프를 제외할 경우에는 아까보다 그래프가 조금 더 매끈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그 회색지대가 통과하는데 실패했던 KW 테스트를 다시 한번 시행합니다. 이 모델이 유효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랬을 때 보통 엄격하게 보는 0.05라는 기준에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분산이 크고 다른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좀 넉넉하게 관대하게 조건을 P를 0.2로 두게 되면 KW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차이는 우연히 생긴 차이가 아니라 이 샘플들은 서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결론을 중간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로도 이펙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최근 3일 혹은 최근 5일 동안의 등판 여부인데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적어도 유효한 측정 방법인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판했을 때 혹은 롱 릴리프로 등판했을 때는 그 패턴에 다소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샘플을 제외했을 때 모델이 더 예뻐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모델 자체를 수정할 일은 아니지만 피로도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다음은 PRV가 0보다 작은, 즉 리그 평균 이상의 투수를 따로 추려내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보다 더 매끈해졌고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로도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PRV가 0보다 큰 투수의 데이터를 따로 뽑습니다. 그러면 들쭉날쭉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긴 하지만 PRV가 0보다 작은 투수에 비하면 모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PRV가 0보다 작은 투수만을 대상으로 모델을 만든다면 조금 더 매끈해질 수 있긴 할 겁니다. 마지막 남은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샘플을 제외하는 것을 통해서 좀 관대하게 테스트를 통과시키긴 했습니다만 도대체 D101에서 111, D100 사이에는 어떤 비밀 같은 것이 숨어 있는지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데 D100과 D011 중 어느 쪽이 더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건 회색지대의 흔적에서 3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4일, 5일까지 확대해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D101 조건 중 마이너스 4일째와 마이너스 5일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는 D111 조건 중 4일과 5일 조건에 따라서 D100 조건 중 4일과 5일 조건에서 분석을 하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이 부분을 찾아낸 순간이었는데 첫 번째, D110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D111과 D100은 묶어서 봤을 때는 뒤섞여 보이지만 최근 3일을 드러내고 그 이전의 효과가 따로 얘네들은 최근 3일은 같은 조건이었으니까 이들끼리 차이가 생긴 부분은 전적으로 마이너스 4일과 마이너스 5일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멋지게 상향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준들이고요. 32가지 패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 블럭은 3일 휴식한 이후, 두 번째 블럭은 2일 휴식, 여기 있는 두 개의 블럭은 하루 휴식, 2연톡, 3연톡, 4연톡 케이스인데 특이한 점은 이렇습니다. 3일 휴식과 2일 휴식일 경우에는 그 이전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3연톡은 4연톡일 때도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2연톡 중 일부의 조건에서도 3일 이전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1일 휴식 조건일 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2연투 후 1일 휴식 조건일 때는 그 이전 4일째와 5일째의 피로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반영됩니다. 1100 전날 투구한 경우에도 그 전에 이틀 정도 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일째와 마이너스 5일째의 효과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던지고 쉬고 던지고 케이스에서는 뒤섞입니다. 피로도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사점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피로도는 누적됩니다. 직전 2일 동안의 등판이 같은 패턴이라 하더라도 기사, 기후 등판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피로도를 이야기할 때 연투다, 2연투다, 3연투다 또는 하루 쉬었다, 이틀 쉬었다 라는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5일까지만 봤지만 그 이전에 6일, 7일, 8일, 9일 연장해서 본다면 계속 비슷한 정도의 파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피로도에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한 번만 등판한 경우에는 하루 휴식으로 누적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관찰되지 않습니다. 반면 D3, D5 중 3일 중 2번 이상 등판한 경우에는 하루 휴식 이후에도 효과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틀 이상 휴식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효과들이 거의 상쇄돼서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건 없어졌다기보다는 최근 2연투 혹은 최근 3연투의 효과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뒤섞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로도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3일 휴식할 경우에는 ERA가 마이너스 0.471 하락합니다. 그 4연투째는 샘플 케이스가 작았기 때문에 배제하고 3연투 케이스, 쉬고 던지고 오늘 던진 경우에는 ERA가 0.972 상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리그 평균 이상의 투수들인 경우에는 차이가 이보다 훨씬 큽니다. 20, 30% 정도가 훨씬 니다 그리고 3연투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D4와 D5의 조건을 고려할 경우에는 최대 ERA가 1.5에서 2.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 밖에 샘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PRV 0 이하의 투수는 그렇지 않은 투수보다 피로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피로도가 높은 상황을 통계적으로 측정했을 경우에 이 상황 중요도, 레버리지 인덱스로 측정한 상황 중요도는 피로도가 높은 상황 등판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허용한 득점보다 실제 승패에 미친 영향은 더 컸을 겁니다. 점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로도 인덱스라는 지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D0005는 마이너스 0.471, D111은 2.219. 이것은 득점값입니다. 9이닝 동안에 그 정도의 피로도는 몇 점을 더 주거나 혹은 세이브할 수 있는 것.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즌별 피로도 인덱스가 가장 높은 투수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던 것과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표가 득점 가치라는 것입니다. 피로도 인덱스가 2배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제로 2배 많은 득점을 허용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 제임스의 클러스 패티그와 다릅니다. 팀별로 피로도 인덱스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많았던 팀이 20점, 적었던 팀이 7점 정도 됩니다. 시즌 전체로 다른 효과가 아니라 피로도 인덱스 효과만으로 13점 정도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 차로는 한 3점 차, 3게임 차 정도 되겠죠. 피로도 인덱스의 의미는 런밸류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투수의 실제 등판의 경우는 피로도 인덱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투수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투수들은 피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투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수 개인차에 따른 피로도 인덱스 민감도를 다른 방법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로도 인덱스는 실제의 피로도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피로도 인덱스의 값이 실제 효과보다 훨씬 더 작게 측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상 평균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뭔가가 더 필요합니다. 우선 도대체 어떤 투수들은 피로도 인덱스와 비교적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어떤 투수들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가. 2015년에 출전했던 모든 불펜 투수를 대상으로 회계 분석을 했을 경우에 한 10명 정도의 투수는 굉장히 비례해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고 2명 정도의 투수는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잘 비례했던 케이스가 정창훈과 유성민이었고 반대로 움직였던,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던질수록 더 잘 던졌던 투수가 정우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피로도가 피칭 결과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했지만 그러나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측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수 개인에 관한 분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로도는 결국 투수 메커니즘을 거쳐서 타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피로도와 타석 결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투구 메커니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PTFX 데이터입니다. 2015년부터 SL미디어에서 트랙맨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투수들의 투구 궤적을 측정해서 데이터로 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샘플 케이스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는 목동과 잠실구장에서만 5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측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투수가 던진 부속, 릴리스 각도, 던졌을 때 팔이 어떤 각도를 이루었는지, 공의 회전수, 회전축, 익스텐션, 발을 얼마나 투수가 홈플레이트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공을 끌고 나가서 던졌는지, 그리고 공을 놓은 정확한 릴리스 각도, 그리고 가로 무브먼트, 세로 무브먼트,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는 시점의 속도, 회전수, 진입각 등등등 야구공에 관해서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구속,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표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속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릴리 스피드, 또 하나는 존 스피드. 하나는 손끝을 떠났을 때의 속도, 또 하나는 홈플레이트를 통과했을 때의 속도입니다. 종속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투수들도 있습니다. 익스텐션은 얼마나 많이 끌고 나왔는지 문제고요. 릴리스는 릴리스 높이, 릴리스 옆에 좌표, 릴리스 각도로 측정됩니다. 무브먼트는 공이 어떻게 떠올랐는지, 가라앉았는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얼마나 많이 휘어져 갔는지를 말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방대한 피칭 데이터들 중 피로도의 어떻게 소리가 안 나? 이렇게 힘듭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지표들이 피로도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추려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로도에 영향을 받은 게 구속이냐, 아니면 릴리스 포인트냐, 아니면 무브먼트냐, 그래야만 그것이 피로도에 관한 지표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샘플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멋진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주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평균값입니다. 투수가 자기의 평균에 비해서 그 타석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느냐. 평균적으로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던지던 투수라면 자기 평균보다 얼마나 더 높거나 낮았나. 부속이 빠른 투수는 자기 평균보다 더 높거나 낮았는지. 길고 지루한 분석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유의한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종별로 다 다른데 커브의 경우에는 스윙 릴리스 각도가, 체인지업의 경우는 릴리스의 높이가, 패스트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회전수 그리고 릴리스 높이에서 피로도와 유의미한 P밸류가 0.05 이하로 나온 그런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종마다 좀 다르고 또 투수의 그룹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간단한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로도 인덱스와 비교적 일치하는 등팔 결과를 보였던 10명 정도의 투수, 여기에는 윤성빈, 정찬원, 김재윤, 전유수, 손승가, 안지만, 이현승, 윤기현, 장시원, 홍성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피로도가 그대로 드러났던 투수입니다. 이들이 그렇지 않았던 다른 투수들과 어떤 종류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나를 앞에서 봤던 득점 몇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칭 메카닉 데이터를 가지고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타석 데이터를 가지고 피칭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샘플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만 반대로 이게 모니터입니까? 모니터를 그럼 빼주십시오. 모니터를 저쪽 방향으로 보시거나 거기에 보거나
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스트폴의 경우에는 익스텐션이 커지고 릴리스 하이트와 존 스피드가 감소합니다. 이게 페스트폴에 대한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투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마이크를 교체했고 마이크를 끄고 되는 겁니까? 예. 이 데이터는 그 그룹 전체에 관한 페스티벌 관련 PCFX 데이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컬럼이 익스텐션이 멀어지거나 혹은 가까워지거나, 두 번째가 릴리스 사이트가 몸에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세 번째가 릴리스 하이트, 그 공을 놓는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 존 스피드는 홈플레이트를 통과할 때의 공의 속도, 세 번째는 버티컬 브레이크, 수직 변화량, 이건 수평 변화량입니다. 다른 쪽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익스텐션과 릴리스 하이트 그리고 존 스피드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따로 봤던 시험군 10명 정도의 투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릴리스 사이드가 커지고 호리젠탈 브레이크가 감소합니다. 즉 팔이 몸에서 더 멀어지고 수평 변화량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커브를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지표는 익스텐션과 릴리스 하이트입니다. 릴리스 하이트, 공을 놓는 위치는 낮아지고 익스텐션은 약간이긴 하지만 좀 더 짧아집니다. 반면 피로도 인덱스 비교적 일치했던 투구 결과를 나타냈던 투수들은 반대 성향을 보입니다. 익스텐션이 더 길어집니다. 슬라이더 케이스입니다. 실험군, 즉 10명의 예외적인 케이스, 피로도를 솔직하게 드러냈던 이 투수들은 릴리스 하이트에서 낮아집니다. 존 스피드는 빨라집니다. 버티컬 브레이크는 커집니다. 이건 공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반적으로는 그와 좀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열 명 정도의 투수는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업이나 싱커 같은 역회전 무브의 변화구가 없는 투수들입니다. 패스트볼 비중이 컸습니다. 커브 등의 느린 변화구보다는 슬라이더나 커터처럼 빠른 변화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구종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피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그러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었을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그 근처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힌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투수별로 한 가지씩만 좀 보려고 합니다. 윤성민의 슬라이더는 릴리스 사이드가 몸에서 가까워집니다. 릴리스 사이드가 낮아집니다. 존 스피드는 빨라집니다. 버티컬 브레이크는 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슬라이더 구속이 증가하는 대신 수직 브레이크가 감소하면서 패스트볼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투수에 비해서 훨씬 더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정찬원의 패스트볼은 다른 일반적인 그룹들에 비해서 존 스피드가 훨씬 더 투구수에 비해서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버티컬 브레이크 역시 공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성민의 패스트볼도 정찬원의 패스트볼과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팔이 몸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많은 경우 릴리스 하이트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윤성민의 경우 릴리스 하이트가 높아집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버티컬 브레이크가 또한 달라집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주 많은 샘플을 필요로 하는 타석 결과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샘플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수의 피로도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PCFX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상우의 등판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여기서 제가 제안드린 패티그 인덱스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우의 등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투수의 ERA는 3.5 정도였고 조상우의 시즌 ERA는 3.0이었고 피로도 인덱스는 조상우의 당시의 등판 패턴으로 봐서는 ERA 1.5 이상의 격차를 뒤집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뒷순위로 밀렸던 대기 투수는 그 다음에 나와서 아웃카운트 2개를 굉장히 멋지게 잘 잡아냈었고요. 이것이 저희에게 시사점과 숙제를 동시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아주 평균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뽑은 피로도 인덱스는 역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PCFX 데이터 같은 최근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비교적 적은 샘플로도 그리고 개인차를 더 잘 고려한 피로도의 지표 같은 혹은 피로도를 예보해주는 그런 결과를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